제가 들려드릴 147번째 소설은요, 은희경의 새해 선물입니다. 은희경은 전라북도 고창 출신이고요. 1995년 문단에 나왔어요. 해성과 같이 등장했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겁니다. 등단한 해에 새해 선물로 문학동네 소설상을 수상하면서 범상치 않은 작가의 시작을 알렸어요. 이상문학상, 동서문학상, 동인문학상, 황순원 문학상, 한국소설문학상 등등등 한국에서 권위 있다고 할 수 있는 문학상은 다 받았고요. 지금도 왕성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필력도 대단하고요. 스토리가 촘촘하면서 진실을 여지없이 파헤친다고 할까요? 거기에다가 인물에 대한 파헤침은 날카롭고 익살스럽기까지 해서 서머셋 모험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은희경의 소설들은 재미와 깊이를 다 갖고 있어요. 새해 선물은 1995년에 출간된 은희경의 대표작이고요.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2021년에 판매 부수 100만 부를 넘었고 지금도 꾸준히 팔리고 있습니다. 성장 소설이면서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지난 한 시대와 현재를 천착하게 하는 소설입니다. 너무 재밌어서 한 번 잡으면 절대로 놓을 수 없고요. 가끔 한 번씩 다시 읽게 되는 소설입니다. 저도 이번에 요약을 위해 다시 읽으면서 또 좋았습니다. 문장들이 워낙에 뛰어나서요. 제가 줄거리를 요약해 들려드리지만 아마 절대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이 소설의 맛을 느끼려면 책을 직접 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인공인 12살 진이가 1인칭으로 나옵니다. 시간적 배경은 1960년대에서 70년으로 넘어가는 즈음입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진이는 12살이에요. 외할머니와 삼촌, 이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진이의 엄마에 대해서는 모두들 쉬쉬했지만 비밀이 아닌 비밀로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요. 엄마는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을 갖고 있었어요. 그건 겉으로 쉽게 드러나는 게 아니어서 결혼할 때만 해도 믿음직한 신랑감과 행복할 거라는 모두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서울살이 하는 동안 아버지는 직업상 객지로 돌았고 엄마는 혼자 낳았다가 도졌다 하는 병을 끌어안고 여위어 갔습니다. 그리고 진이가 6살 때 자살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후 할머니 집에 내려와 살게 되었고 아버지 소식은 엄마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도 몰랐어요. 얼핏 들은 말로는 아버지가 새장가를 갔다고도 했고 할머니에게 돈을 붙여왔다고도 했고 딸을 만나러 와서 먼 발치에서 보고 돌아갔다는 말도 있었지만 믿을 만한 건 없었어요. 그저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정도만 확실한 사실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이면 할머니 모르게 진이 엄마 이야기를 했어요. 그 병이 내린병 아니겠냐고 속삭였습니다. 진이가 남의 시선을 싫어하게 된 건 그 즈음부터였어요. 한켠에서 수근거리기만 해도 엄마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지레 짐작했고 그걸 들키기 싫어 고개를 숙여버리곤 했습니다. 진이는 조숙하고 영리했어요. 학교 공부는 항상 1등이었고 집에서는 사랑받는 손녀이자 조카였습니다. 학교의 생활 기록부엔 그녀에 대해서 이해력이 빠르고 추리력이 비상합니다. 남을 보는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 간에 신망이 있으며 이지적인 행동을 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녀는 일찍부터 삶의 이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부재로 연결지어지는 삶이 자신에게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는 걸 파악했고 삶에 집착할수록 상처받으리라는 걸 파악했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자신을 숨기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2개로 분리시켰어요. 보여지는 나와 바라보는 나. 보여지는 나가 삶을 이끌어가게 하면서 바라보는 나는 그걸 보고 있는 것. 이렇게 자신이 내면 속에 있는 또 다른 자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지켜보게 하는 것. 진짜 자신은 바라보는 나이므로 진짜의 나는 상처를 덜 받았고 이로써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분리법은 위선이 아니라 자기였고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는 그리 부도덕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어서 그리움도 없었지만 그리움을 자각하게 만드는 건 오히려 할머니 때문이었어요. 할머니가 진이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대견함 이상의 안쓰러움이 있었고 그 눈빛은 엄마의 상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삼촌, 과묵하고 진중한 삼촌은 서흥동 감나무집 아들 하면 읍내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는데 서울대 법대를 다니기 때문이었어요. 지금은 군대에 가기 위해 휴학하고 집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모 영옥은 21살로 고등학교를 나온 후 영어 과외 선생을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몇 달 빈둥거리다가 중학교 1학년생만으로 서너 개 팀을 짜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가르친다고 해봤자 고작 알파벳과 발음기호, 영어 교과서 탐 앤 주디의 맨 앞 챕터 몇 개만을 가지고 리딩 연습을 시키는 게 전부였어요. 공부를 가르친다기보다는 아이들과 그냥 논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공부방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모를 선생님이 아닌 시스터로 불렀는데 그건 친근함을 기본으로 한 자발적 학습이 되어야 한다는 이모의 철학이 담겨 있어서였어요. 그러나 오래가지 않아 실력 없다는 뒷말과 함께 이모의 과외선생 노릇은 파장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여러 사람에게 세를 놓았어요. 집은 마당 안쪽으로 들어앉은 살림집 2채와 대문 쪽으로 있는 가게집 4칸으로 되어 있었어요. 방이 2개 있는 살림집 1채에는 장군이 모자가 살고 있는데 2개의 방 중에 하나에는 장군이 엄마가 하숙을 쳤어요. 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의 이 선생과 최 선생이 하숙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한 채의 집에는 주인집인 진이네가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와 이모와 진이가 한 방을 쓰고 가운데 방은 삼촌이 있었고 대청마루를 지나 조금 돌아가면 뒷방이 있는데 거긴 비어 있었어요. 가게와 방이 딸린 가게집 4칸에는 광진테라, 우리미장원, 뉴스타일 양장점, 문화사진관이 세를 들어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의 가장 가운데에는 운물이 하나 있었어요. 뒷안에 펌프도 있었지만 모두들 이 운물이 익숙해서 이걸 사용했습니다. 이 운물과야말로 모든 대화의 장이었고 소문이 전달 내지는 비밀의 샘터였습니다. 어른들은 모두 다 진이를 귀여워했어요. 귀여워하는 이유는 각기 달랐는데 장군이 엄마는 부모 없이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게 불쌍해서라고 했고 광진테라 아줌마는 언제나 1등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고 문화사진관 아저씨는 인사성이 밝아서라고 했고 뉴스타일 양장점 미쓰리 언니는 예쁘게 생겨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이는 사람들이 자신을 귀여워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른들은 모두 비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진이가 아는 건 진이가 어리기 때문에 별로 조심하지 않고 말을 해서였어요. 아들 장군이를 애지중지 키우는 장군이 엄마는 시샘 많고 심술부졌고 광진테라 아저씨는 병력 기피자였고 뉴스타일 양장점의 미쓰리 언니는 삼촌을 몰래 좋아하고 있었어요. 진이에게 가장 많은 비밀을 털어놓는 사람은 이모였어요. 이모는 어른스럽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어줍지 않은 어른 행세를 하지 않을 때가 차라리 어른스러웠습니다. 이모는 펜팔을 했어요. 할머니 쿠사리를 들어가면서도 굳세게 외국인과 영어 펜팔을 하다가 문장 실력의 한계를 느껴 이번엔 군인과 펜팔을 했어요. 상대는 육군상병 이영렬이었습니다. 이영렬은 자신을 22세의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아로서 국토방위 의무에 여념이 없다고 소개했어요. 이모는 이영렬에게서 오는 모든 편지를 진이에게 보여주었고 편지 쓸 때 문장이나 연애의 감정, 행동까지도 진이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진이가 이모에게 조언을 해줄 정도의 정보를 알고 있는 건 독서를 통해서였어요. 진이는 삼촌이 휴학을 하고 내려오기 전까지 삼촌의 빈방에 자주 들어갔어요. 삼촌방의 다락엔 오래된 잡지와 소설책들이 있었고 그걸 읽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읽어댄 소설 중에는 통속 소설도 있었고 진이의 조숙함에 독서에서 얻은 지식들은 이모에게 연애의 조언을 해줄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다락에 처박혀 있는 진이가 드디어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알게 된 거라고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고 생각해서 선물 공세를 했어요. 비싼 학용품이나 먹을 것들, 드레스를 입고 눈을 감았다 뜰 줄 아는 금발의 인형, 그리고 진이 나이에 어울리는 동화책들. 그러나 진이는 이미 인형이나 동화책에 감동할 수 없을 만큼 어른들이 소설에 빠져 있었어요. 게다가 썬데이 서울에 있는 성인 만화까지 섭렵하자 성에 대한 냉소를 터득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읽어대다가 어느 날부터는 그저 밀폐된 느낌이 좋아 다락을 찾았고 삼촌이 휴학을 하고 내려온 뒤부터는 다시 예전처럼 마루에서 숙제를 하거나
어른들을 관찰하던 일상으로 돌아갔고 할머니의 근심도 사라졌습니다. 이모가 이영렬이 편지를 들켜서 할머니와 삼촌에게 혼쭐이 난 후로는 편지를 이모의 최고 절친인 경자 이모의 집으로 배달되게 했고 편지 심부름은 은밀히 진이가 했습니다. 편지가 오는 날이면 이모는 사람이 달라져서 하루 종일 콧노래를 불렀고 진이에게 용돈도 후하게 주었고 할머니에게도 싹싹했어요. 시집가면 엄마를 식모까지 두고 잘 모실 거라는 안 하던 말을 해서 할머니를 오히려 더 걱정시켰습니다. 이영렬이 휴가를 나왔고 드디어 이모가 데이트를 나갔어요. 진이가 같이 동행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거짓말을 했고 진이는 이모의 첫 데이트에 끼었다가 중간에 빠지는 계획을 잘 수행했습니다. 그날 이모는 21살이란 나이가 주는 싱그러운 예쁨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모에게는 연정을 품고 있는 남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홍기웅. 그는 깡패로 불렸어요. 그가 왜 깡패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깡패였어요. 홍기웅은 중앙극장집 아들인데 작은 부인에게서 태어난 서자였어요. 어릴 때는 유순했으나 중학교 때 어머니가 죽은 후 반항적으로 변했고 그게 사람들이 그를 깡패라고 칭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홍기웅이 이모를 사랑하게 된 건 이모의 노래 때문이었어요. 이모가 여고 2학년 때 친구들과 딸기밭에 놀러 갔다가 노래를 몇 곡 부른 적이 있었어요. 이모는 노래를 꽤 잘했습니다. 그날 부른 노래 중에 바위고개가 있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이모는 논뚝길에 심하게 엎어졌고 논 한복판에서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저쪽에서 홍기웅이 다가와 이모를 번쩍 일으켜 부축하고 갔습니다. 헤어질 때 홍기웅은 바위고개는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던 노래라고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날 홍기웅은 여고생들이 가슴에 남을 만큼 멋있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가 깡패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닌다는 것에 이모는 질색을 했어요. 그럴수록 홍기웅의 마음속에는 이모가 자신의 영원한 연인으로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영렬을 만나러 가던 날 길에서 홍기웅을 만났고 그는 한껏 멋을 낸 이모를 노려보았어요. 진이가 거짓말을 둘러대자 진이에게는 친절하게 얼굴을 풀면서 이모에게는 집에 일찍 들어가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영렬과 첫 데이트를 한 후 이모는 더 열렬하게 편지를 썼고 답장을 기다리면서 심한 감정의 기복을 겪었어요. 어느 날 진이는 제 방 부근을 걷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염소가 메어져 있었는데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진이는 누가 와서 염소를 풀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키가 큰 한 젊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는 마치 풀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듯 염소 옆의 돌 위에 앉아서 하모니카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염소는 자기를 위로하는 하모니카 연주에 깊은 인상을 받았는지 울음을 멈추고 가만히 있었다. 그 하모니카 소리, 그리고 황혼을 배경으로 한 염소와 남자의 실루엣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웬일인지 내 마음속은 횡하니 비어있었던 모양이다. 하모니카와 염소가 들어오자 비로소 꽉 찬 느낌이 든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벅찬 느낌이. 그날 삼촌이 왔는데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친구의 이름은 허석. 진이는 허석을 보자마자 그가 염소에게 하모니카를 불어주던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허석은 삼촌이 서울에서 하숙하고 있는 집의 주인 아들로 삼촌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휴교령이 내리자 시골 정취도 맛볼 겸 삼촌을 따라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이모는 이영렬에게 빠져 허석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허석은 이모에게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이모는 미인은 아니었지만 얼굴은 꽤 청순했어요. 하얀 얼굴과 긴 머리는 서정적인 첫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진이는 삼촌의 부탁으로 허석에게 장 구경을 시켜주었고 성안의 구경도 갔습니다. 진이는 허석에게 사랑을 느꼈어요. 할머니가 사주었던 금발이 인형에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모성애를 10살이나 더 많은 남자에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허석으로 인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뛰어넘은 기분이었어요. 사랑을 꿈꿔본 적은 없었지만 만일 사랑을 한다면 바로 이 정도의 성숙한 사랑일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느 날인 영화를 보러 다 같이 읍내에 나갔어요. 돌아라는 전쟁 영화를 보고 돌아오는 어두운 밤길에
이모는 진흙길에서 구두가 미끄러졌고 허석이 이모를 부축했습니다. 진이가 사랑의 기쁨을 알자마자 사랑의 괴로움이 너무 빨리 찾아온 건 아닌지 생각할 만큼 한창 젊은 두 남녀의 모습은 나무랄 데 없이 어울렸습니다. 며칠 후 허석이 서울로 돌아갔고 진이는 이별의 고통을 느꼈지만 그걸 녹여 없애기 위해 자신을 두 개로 나눠버렸어요. 그러나 허석에 대한 감정이 너무 강렬해서 분리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허석이 떠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삼촌은 군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삼촌을 짝사랑하던 뉴스타일 양장점의 미쓰리는 어느 날 양장점의 돈을 싹 훔쳐 달아났어요. 읍내의 풍년 쌀집 점원 종구도 주인집 안방을 뒤져 폐물을 챙겨 도망갔으니 둘이 같이 간 게 분명했어요. 사람들은 영악한 미쓰리가 곧 종구를 걷어찰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미쓰리는 도망치기 전 안채에 와서 진이에게 수저 1개를 빌리겠다고 부엌에 들어갔었고 나중에 할머니는 삼촌이 쓰던 은수저가 안 보인다고 했어요. 은수저는 삼촌이 쓰던 거였는데 이 집에서 은수저가 삼촌 거라는 건 모두들 알고 있었습니다. 진이는 미쓰리 언니가 왜 삼촌의 수저를 갖고 갔는지 생각했어요. 단순히 은수저기 때문인지 아니면 삼촌에 대한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어서였는지. 그렇다면 같이 도망친 풍년 쌀집 종구는 미쓰리에게 인생의 동반자가 아니라 단지 모험의 동반자인 셈이었어요. 진이는 할머니에게 미쓰리가 운수저를 갖고 갔다는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사랑을 이루지 못한 비밀을 지켜주는 게 미쓰리에 대한 마지막 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광진테라 아저씨는 한량이었어요. 양복점 광진테라를 거의 아줌마에게 맡기고 자기는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녔는데 여자들을 태우고 다녔어요. 그는 자신이 원래 천석군 부자였고 할아버지는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으며 아버지는 일제 때 읍면장을 지낸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자랑했지만 어찌어찌 하다 돈 한 푼 없이 양복점을 하는 선배 집에 머물게 되었고 그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던 아줌마를 건드려 임신을 하게 했어요. 그렇게 등 너머로 배운 대단치 않은 기술과 아줌마가 모아둔 돈으로 지금의 광진테라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김을 쐬는 게 남자에게 나쁘다고 다림질을 하지 않았고 가위질이나 재봉질 같은 일도 남자답지 못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밖으로 돌았습니다. 아줌마는 2살 된 재성이를 데리고 양복점 일과 살림을 꾸려나갔어요. 아저씨는 툭하면 아줌마를 때렸고 새벽녘 숨을 죽이고 우는 아줌마의 울음소리는 방문 밖까지 들렸습니다. 그리고 가끔 시어머니가 와서 식모 출신 아줌마에게 험하고 모진 소리를 하고는 돌아갔어요. 아줌마는 이 모든 걸 다 견뎌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정류장에 아줌마가 있었어요. 재성이를 업고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고 버스가 섰는데 아줌마는 타지 않았어요. 그 부분을 중략하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의 그 자세 그대로 등 뒤로 손을 돌려 포대기를 받친 채 버스가 간 쪽으로 고개만 돌리고 있는 아줌마의 모습은 한 장의 사진처럼 정지되어 마음속의 음령을 강한 부조로 나타내고 있다. 아줌마는 갈 곳이 있는 게 아니었다. 떠나고 싶어하는 것이었다. 고달픈 삶을 벗어난 듯 더 나은 삶이 있다는 확신은 누구에게도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떠난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기보다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 확신도 없지만 더 이상 지금 삶에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 때문에 떠나는 이 발걸음은 가볍다. 그런 떠남을 생각하며 아줌마는 사라진 버스 쪽을 그렇게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는 것이리라. 아줌마의 등 뒤에서 그녀의 고달픈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한편 그녀를 바로 그 고달픈 삶에게로 묶어놓는 재성이가 엄마의 머리 끄덩이를 잡아당기며 논다. 재성이가 잡아당기는 대로 가볍게 머리채를 흔들며 그녀는 뒤웅박이 되어 걸어가고 있다. 뒤웅박 팔자라는 할머니 해석이 옳았다. 노인과는 지혜결혼을 할 일이 아니다. 아줌마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얼마 후 재성이를 두고 다시 가버렸어요. 광진테라 아저씨는 감정의 기복이 심했지만 풍은아의 기세는 간데없이 풀 죽어서 아줌마를 찾아다니다가 친정에 있는 아줌마를 찾아 데리고 왔습니다. 아줌마는 오자마자 재성이를 보고 서럽게 울었어요. 그건 소중한 재성이를 다시 만나게 된 기쁨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자기 서름 탓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의 가출 후 아줌마의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가출이 전과로 인해 도덕적 입지가 약화되었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아저씨가 친정에 왔을 때 다짜고짜 폭력을 휘둘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 외로 아저씨는 아줌마에게 사정조로 매달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고 했습니다. 이모는 할머니를 설득해서 이영렬이 편지를 경자 이모네 집이 아닌 집에서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할머니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건 삼촌이 입대하자 이모의 상대가 군인이라는 게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었어요. 할머니는 그 어머니도 아들 보내놓고 눈물 바람개나 했겠구나 라고 한마디 했고 이모는 그걸 허락으로 받아들였어요. 편지뿐 아니라 이제 이모는 떳떳이 면회도 자주 갔습니다. 첫 키스를 하고 돌아온 날은 넋이 빠진 사람처럼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진이는 이모에게 첫 키스에 당면한 처녀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었고 이모는 그걸 미처 알지 못했던 걸 후회했지만 그래도 정보의 행동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는 자신의 매력과 기지에 스스로 감동했어요. 그리고는 경자 이모와 이것에 대해 더 발전할 상황까지도 열띠게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이모는 쌍꺼풀 수술을 감행했어요. 할머니의 노여움은 무서웠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었어요. 이모는 수술 후 붓기 때문에 면회를 갈 수 없었고 몇 번 면회 가는 길에 동행했었던 경자 이모를 대신 보냈습니다. 면회 오는 낙으로 사는 이영렬을 실망시킬 수 없다는 게 이유였어요. 읍내에는 유지공장이 있었는데 사무보는 여직원이 하나 필요하다고 이모에게 취업 제의가 들어왔어요. 이 지역 사람들은 유지공장에서 나오는 냄새와 연기 때문에 공장에 대해 적대감이 컸고 특히 할머니는 공장 주변에 밭을 갖고 있어서 더 그랬습니다. 느닷없이 취직을 시켜주는다는 것에 불안함이 있는 할머니는 취직하겠다고 나서는 이모를 혼냈고 결국 사무원 자리는 경자 이모에게 돌아갔어요. 이모는 경자 이모가 첫 월급을 타면 이영렬을 만나러 가서 불고기 파티를 하자고 호들갑 떨었고 경자 이모는 첫 월급 타면 너희 어머니 내복부터 먼저 사드리겠다는 말을 해서 이모를 잠시 반성하게 했습니다. 이영렬의 편지는 뜸해졌고 이모의 편지는 점점 애원과 사랑을 구걸하는 것으로 채워졌어요. 진이는 이모의 그 순수함이 불안했습니다.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이모는 이영렬이 자기 영원하고도 유일한 사랑이라는 지극히 서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내가 알기로 세상을 서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상처받게 마련이다. 영원하고 유일한 사랑 따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서정성 자체가 고통에 대한 면역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이모처럼 감상적인 사람은 삶을 너무 낙천적으로 생각한다. 삶이 자기를 배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는다. 자기의 행복과 불행의 조정칸을 통째로 타인의 손에 쥐어준다면 그 타인에게 매력적인 존재가 되는 것도 잠시일 뿐이다. 상대가 나를 사랑할 때 내가 행복해진다면 그것은 상대의 사랑을 잃을 때 내가 불행해진다는 것과 같은 뜻임을 깨닫고 그 사랑이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그것이 사라질 때의 상실감에 대비해야만 하는 것이다. 타인을 영원하고 유일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이 세상에 그런 사랑은 있지 않다는 것을 이모는 진작에 알았어야 했다. 그리고 얼마 후 이영렬을 면회 갔던 경자 이모가 그날 밤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모는 밤새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렸고 친구와 애인의 배신은 이제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이모는 이불 속에 들어가 아무 의욕을 찾지 못했어요. 한 숟갈도 먹지 않은 밥상을 내가는 할머니의 표정도 잔뜩 찌푸러져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모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체념뿐이었어요. 그동안 내키는 대로 응석을 부리며 살아온 이모는 체념을 알아가야 했고 생전 처음 자기 존재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경자 이모가 찾아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마루에 앉아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이모는 서럽게 밤을 새워 울었고 며칠이 지난 후 자리를 털고 일어나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할머니를 도와 밥상을 차렸어요. 시련을 겪은 이모에게서는 앳된 기운이 사라지고 어딘지 성숙한 분위기가 보였습니다. 허석이 내려왔어요. 허석은 신문에 전통문화 보존에 앞장서자는 글을 썼어요. 그 글 중에 지난번 내려왔을 때 읍의 문화원장과의 대화 내용을 인용한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문화원장은 그 글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군민의 날 행사에 허석을 초대했고 삼촌이 없긴 해도 할머니의 허락으로 삼촌 방에서 며칠 묵어가게 되었습니다. 허석은 몇 달 만에 만난 헬쓱해진 이모를 걱정했고 관심이 있다는 게 진이 눈에는 확실하게 보였어요. 문화원장 댁에 인사를 갈 때 할머니는 이모에게 같이 가라고 권했고 이모는 허석과 밤길을 동행했습니다. 홍기웅은 자신의 영원한 연인이 다른 남자 동행한 걸 보자 분노에 쌓여 한밤중에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그는 이모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소리쳤고 할머니가 말리자 죄송하다고 영옥이에게 할 말이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이모를 큰 소리로 불렀어요. 허석이 용감하게 달려들었지만 그는 홍기웅의 주먹 상대가 되기엔 어림없었어요. 허석은 홍기웅의 주먹에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졌고 이모는 홍기웅의 발밑에 쓰러져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이모가 지금 울고 있는 이유는 허석 때문도 아니었고 홍기웅 때문도 아니었고 이영렬 때문도 아니라는 걸 진이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이모는 이유가 뭐든 자신 때문에 이렇게 울고 싶었을 것이었어요. 홍기웅은 우는 이모를 더는 못 보겠다는 듯이 고개를 돌렸고 그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게 보였습니다. 그 뜨거운 눈물, 홍기웅은 주먹을 움켜쥐고 사랑했던 연인을 놔둔 채 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검은 산 같았어요. 다음 날 이모는 한 번 실컷 울어서인지 예전의 기력을 되찾았어요. 그 일은 이모와 허석을 더 가깝게 만들어주었고 진이에겐 허석을 사랑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모와 허석은 문화원장의 초대로 군민잔치에서 나란히 귀빈석에 앉았어요. 할머니는 이모와 허석이 어울리는 걸 마음속에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군대 간 아들 대신 딸을 보살피고 상처를 아물게 해준 늠름함을 높이 샀어요. 유지공장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읍내는 발칵 뒤집어졌어요. 동네에서 사망자가 여럿 나오면서 군민대회는 취소되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경자 이모도 있었어요. 이모는 그 소식을 듣고 그대로 기절해버렸습니다. 유지공장 취직 자리는 이모가 사양해서 경자 이모가 들어간 거였고 이영렬 일로 쌀쌀하게 대한 것을 포함해서 남자 하나 때문에 제일 친한 친구를 죽였다는 죄책감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읍내는 한동안 슬픔에 잠겼고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새살이 덮이듯 흉터를 품은 채 정리되어 갔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오면서 60년대가 가고 이제 70년대가 오고 있다는 떠들썩함이 있었어요. 이모는 이제 허석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허석에게 편지를 쓰지는 않았어요. 그건 이모의 변화였습니다. 허석은 진이와 이모의 삶을 흔들어 놓고 떠났지만 전혀 관련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모와 진이는 그의 존재를 가슴에 덮어둔 채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허석이라는 존재를 끄집어내 뭔가를 한다면 삶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진이는 그가 떠나버린 후 마음의 평정이 쉽게 찾아지지 않았고 하모니카의 실루엣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제방길 쪽으로 가보았고 거기엔 한 남자가 하모니카를 불고 있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허석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목을 중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삶의 경고를 깨달았다. 그날 하모니카를 불던 사람도 바로 이 사람이었다. 허석이 아니었다. 하모니카와 염소의 실루엣은 허석의 것이 아니라 이 낯선 남자의 것이었다. 내 사랑이 이 이미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나는 마땅히 허석이 아닌 이 더러운 낯빛이 구부정한 아저씨를 사랑했어야 하는 것이었다. 삶은 그런 것이다. 어이없고 하찮은 우연이 삶을 이끌어간다. 그러니 뜻을 캐내려고 애쓰지 마라. 삶은 농담인 것이다. 이모는 우리 미용실이 나간 자리에 들어온 505 편물점에 나가서 주인 아줌마와 뜨개질을 했고 할머니의 부엌일을 돕기도 했어요. 이모는 70년이 되는 새해부터는 문화원장님의 추천으로 군청의 문화재 관리 일을 하는 사무원으로 취직이 되었고 출근하게 되어 있어요. 진이는 첫 생리를 시작했고 할머니는 이미 올봄에 포목점에서 무명배를 떠다가 생리대를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이모는 브래지어를 사갖고 와서 진이에게 입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이모는 자기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운 어느 날
진이는 이모와 집에서 멀리 떨어진 도청 소재지로 가서 아이를 지웠어요. 진이는 이모가 수술실로 들어간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지루하고 불안한 시간이 지나고 종이장처럼 헬쑥해진 이모가 나왔어요.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데 눈이 펑펑 쏟아졌고 읍내로 들어가기 전 버스가 고장이 나서 서버렸어요. 읍내가 멀지 않으니 다들 내려서 걸어가야 했지만 이모의 몸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진이가 간신히 부축해서 서너 발짝 갔지만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걱정했지만 춥고 눈이 내리는 겨울밤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기적처럼 우연처럼 트럭이 나타났고 운전사는 놀랍게도 홍기웅이었습니다. 홍기웅은 상처 입은 사슴처럼 눈밭에서 떨고 있는 자기의 영원한 연인을 보았어요. 홍기웅은 이모와 진이를 태워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에 타서도 추위에 떨고 있는 이모에게 자신이 점퍼를 벗어 덮어주었어요. 운전을 하던 그의 탄탄한 옆모습. 그 대목을 중략해서 읽어드릴게요. 앞유리에 와이퍼만을 보고 있지만 홍기웅은 거의 쓰러질 듯한 이모 때문에 마음이 쓰라린지 표정이 굳어있다. 그 쓰라림이 자기가 눈물을 훔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검은 산처럼 사라져준 뒤 이모가 허석과 사랑에 빠지고 그의 아이를 갖고 중절 수술을 하느라 얻은 고통이란 걸 그는 짐작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혹시 그것을 알았다면 이모를 다시 저 눈밭으로 내쫓아 버릴까?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이모의 고통이 그의 마음을 쓰라리게 하는 건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는 꽤 희귀한 것을 갖고 있는데 바로 순정이었다. 집으로 들어갔을 때 한 남자가 와 있었어요. 이모는 놀라서 망연히 서 있었고 남자는 금방이라도 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모는 진이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내 아버지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진이는 60년 된 아버지가 없었는데 70년 된 아버지가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없어서 이건 아마도 70년대식 농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입니다. 소설 마지막에 에필로그가 있어요. 이후에 진이는 아버지를 따라가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새엄마와 뱃속에 있는 곧 태어날 동생이 있었어요. 이제 진이에게는 할머니와 이모, 삼촌, 아버지와 새엄마, 13살이나 차이나는 동생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새로 만난 삶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새 삶이 새로운 방법으로 조롱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앞으로도 자신의 삶을 멀찌감치 두고 보기 위해 애쓸 것이었어요. 시간은 더울러 90년대가 되었고요. 90년대가 되었어도 세상은 그녀의 유년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어요. 베트남전과 같은 전쟁은 아직 계속이고 이영렬들은 군대에서 애인을 구하고 광진테라 아줌마처럼 뒤웅박 팔자 속에 구덩이를 파고 유지공장의 불같은 재난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젊은이들이었던 이들은 장년이 되어서 요즘 젊은이들 이야기를 하고 사랑은 여전히 배신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녀는 90년대가 되었어도 12살이던 60년대와 똑같이 흘러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에필로그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진이는 결핍을 안고 시작했고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자신을 단단히 무장시켰어요. 그녀의 영리함은 주변을 정확히 인식했고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진실을 볼 줄 알았습니다. 진이 주변의 사람들,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할머니와 과묵하고 올곧은 삼촌, 마음을 드러내는데 계산하지 않는 이모, 허석과 홍기웅과 이영렬의 사랑 방식, 광진테라 아줌마의 뒤웅박 팔자, 경자이모를 통해 본 여자들의 우정, 그리고 결과. 진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과 불행에 대처하는 자세를 보면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삶의 방식을 수정하거나 보강했어요. 이 소설을 읽으면요, 60년대를 살지 않았던 그 나중의 사람들에게도 추억을 생각나게 합니다. 추억은 그냥 추억이기 때문이에요. 한 시대의 초상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고 돌아보면 거기에 그때의 우리가 있죠. 그래서 가끔 추억 속의 사진이나 물건을 찾으면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빠져들곤 합니다. 거기엔 반드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지나고 보면요, 추억 속의 사람들 중에는 나쁜 이가 없었어요. 물론 당시에는 나빴지만 그 또한 인생의 과정 속에서 나를 성장시킨 역할을 분명히 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아마 그 사람을 계속 만났더라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유학 줄거리에는 넣지 않았지만 뒷방에 잠시 새들어 살았던 남매, 혜자와 현석이 남매가 이사가는 걸 보면서 진이는 완전히 헤어진다는 건 이후로 다시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간에 의해 지나간 시간의 기억이 변형될 염려가 없으므로 완전한 헤어짐은 추억을 완성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를 성숙하게 해준 건 시간과 사람이었죠. 소설에서 이모가 성숙해지는 과정이 공감이 많이 가는데요. 그녀는 사랑과 시련과 배신과 친구를 이룸으로써 성숙해져 갔어요. 그건 내용은 달라도 우리 과정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소설의 제목 새해 선물은 자크 프레베레의 시 새의 선물에서 따왔다고 했습니다. 그 전문이 소설이 앞에 있어요. 아주 늙은 앵무새 한 마리가 그에게 해바라기 씨앗을 갖다주자 해는 그의 어린 시절 감옥으로 들어가 버렸네. 이 시에서도 삶이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작가는 소설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모를 통해서, 진이를 통해서, 그리고 시간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